사실 오늘 얘기 들으면서는 사실 제일 근본적인, 근원적인 걸 먼저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뇨병 기준이 뭔지 아세요? 수치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계신 당뇨병 아닌 사람들 혹시 말씀해 주세요. 잘 모르시죠? 공복 100, 식사 후 2시간 140. 그쵸. 공복 혈당이 저도 잘 몰라요. 우리 교수님한테 물어볼게요. 공복 혈당이 어떻게 됩니까, 대체? 지금 아까부터 그 답을 너무 정확한 정답을 얘기하셔가지고요. 공복 100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식후 140이 맞습니다. 근데 식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4시간 있다가 아니고 2시간인데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밥을 10분 만에 먹는 사람도 있고 뷔페 같은 데 가면 1시간도 먹잖아요. 근데 식후 2시간이라는 것은 식사가 내 목구멍에 들어간 그 시점부터 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이 되게 중요한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동아일보에도 이제 나왔던 기사지만 식후 1시간 혈당을 요즘 많이 따져요. 근데 그거는 그분을 조금 더 당뇨병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 1시간 혈당도 측정하고 2시간 혈당도 측정을 하는데 식전 100, 그 다음에 식후 140이 맞고요. 그러면 그게 정상이고요. 당뇨는 그러면 얼마부터가 당뇨냐? 공복은 126, 식후는 200이거든요. 그럼 정상은 100이고 당뇨의 126이면 100과 126은 뭐냐?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해서 당뇨 전 단계라고 하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식후가 14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당뇨병은 2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140과 200 사이는 뭐냐? 그게 바로 내당능 장애라고 해서 당뇨 전 단계의 상태의 환자들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100하고 120 요 사이 내당뇨 장애인 분은 특히 조심을 해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100하고 126이라고 하면요. 100하고 110을 1단계의 공복 혈당 장애라고 하고요. 110과 126은 2단계의 공복 혈당 장애입니다. 아, 왜 복잡하게 1단계, 2단계를 나눴어?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요. 1단계 공복 혈당 장애는 30%는 5년 뒤에 당뇨가 되는 거고요. 2단계 공복 혈당 장애는 조금 더 높아서 70%는 5년 뒤에 당뇨병을 갈 가능성이 많은데 2단계 공복 혈당 장애의 문제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미 당뇨병이 126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10에서 126, 2단계 공복 혈당 장애 환자들은 당뇨의 합병증을 미리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임상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는 일단 수치를 기본적으로 알고 가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당뇨가 걸린 분이 계세요. 그럼 저한테 꼭 물어보는 그 질문이 뭐냐면 그럼 어느 병원 가야 돼요? 또 어느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대학병원 가야 돼요? 뭐 대학병원 가면 누굴 찾아가야 돼요? 안철호 선생님 찾아가야 돼요? 이분 뭐 예약하는데 뭐 몇 달이 걸리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해요. 이거 해결을 어떡합니까 대체? 당뇨병은 저는 이제 그 스스로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정말 혈당이 좋아지면 3개월 있다가 저는 제가 좋아진 것처럼 기분이 좋고 보람되고요. 조금 하나씩 당할 숙소가 올라갈 때마다 환자도 우울하지만 저도 되게 우울하거든요. 저렇게 당할 숙소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조만간 합병증이 생길 텐데 이게 하는데 막 저는 이제 사실은 제 진료를 받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환자분이 당할 숙소 좋아지면 막 세레모니는 아닌데 막 정말 뜰 듯이 박수를 쳐줍니다. 환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분 정리를 해줘요. 30%는 제가 치료를 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50%는 본인이 잘한 거고 20%는 가족들이 잘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이진영 기자님의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명의가 되지 말고요. 명의를 찾지 말고요. 명환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뇨병을 공부하고 이해하고 본인이 관리하고 평생 가야지 사실 코치를 잘 만나서 이 선수들이 박찬호처럼 뭐 공을 잘 던지고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유현진처럼요. 그러니까 안철호 선생님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주치의는 바로 주변에서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가까운 보건소나 네네. 특히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가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썼지만 이게 얘들이 다 보면은 결국은 본인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 편작이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 편작이라는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뭐 명의, 요즘 얘기하는 명의 같은 사람인데 누가 가장 훌륭한 의사냐 그랬더니 자기는 질병을 치료하는 사람이고 자기의 형은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짜 명의는 자기의 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남구나 우리 이진환 기자 같은 분들이 저는 저희보다도 더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이제 은사가 대통령 주치를 하셨던 분인데 허갑본 소임이라고 그분이 늘 얘기하시는 게 대의, 중의, 소의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 하나를 갖다가 치료하는 명의는 소의라고 그러면 이런 의학 전문 기자라든지 보건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중의고 대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기보다는 예방하고 또 우리 같은 의사가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라고 하지만 이런 이제 강좌도 많이 듣고 공부해서 본인이 스스로 당뇨병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당뇨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혈당 체크입니다. 혈당 체크인데 바늘을 찌르는 게 사실 좀 그래요, 그죠? 그래서 특히 아이들도 그렇고 한데 계속 바늘을 찔러야 되는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 겁니까? 변화가 많죠. 예를 들면 이제 글루코와치라고 해서 이런 시계 같은 걸 차고 이런 체약 같은 걸 통해서 혈당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파스처럼 붙여서 CGMS라고 해가지고 요즘 이제 미국에서 직구해가지고 쓰시는 제 환자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막 어떤 분들은 이 혈당을 갖다가 하루에 20번씩 측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 손가락 돌아가면서 10번 찍고 또 이쪽으로 거꾸로 10번 찍어서 하는데 손가락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고생을 시키냐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당뇨병을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혈당을 재지 않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면 혈당이 300 정도 돼. 그러면은 운동을 해야 돼. 이 정도면 혈당이 350이야. 그러면 혈당이 350이면 안철호 교수가 운동을 하지 말라고 그랬지. 오히려 혈당이 높을 때는 운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인이 그때그때 느낌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혈당을 알고 그거 갖다가 느끼게 되면은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재지 않아도 대충 거리를 보고 왜 골프 잘 치는 사람들이 보이스캐디 없어도 거리 보고 치듯이 혈당을 갖다가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철 선생님께서 그 당뇨를 많이 보시고 또 갑상선도 많이 보신데 그래도 질문이 당뇨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를 또 대표적으로 보면요. 당뇨약을 오래 복용하고 있는데 최근 약을 먹었는데도 체중이 늘고요. 혈당 관리가 잘 되지 않는데 근데 더구나 고도 비만 지금 형태래요. 그 한 두 달 만에 지금 13kg가 늘었다는데 이게 당뇨약 부작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그렇죠. 당뇨약 중에서는요. 네. 일단 당뇨가 걸리면 이렇게 살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당뇨가 부자병이라고 그래가지고 퉁퉁한 사람들이 당뇨병이 많이 생겼는데 요즘은 이제 마른 당뇨도 있고요. 당뇨가 생기면 살이 빠지는데요. 이런 분들이 당뇨약을 먹으면 빠졌던 체중이 이렇게 보충되면서 살이 찌기도 하지만 당뇨약 중에서 살이 찌는 당뇨병 약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액토스라든지 두비에라든지 이런 약들은 아마릴이라든지 이런 약들 살이 찌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이제 살이 찌는 당뇨냐 마른 당뇨에 따라서 잘 그걸 갖다 매칭시키지 못하면 불났는데 물 끼얹는 게 아니고 기름 껴는 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살찌는 당뇨병 약이 있고 살 빠지는 당뇨병이 있고 또 내 체질이 마른 당뇨가 있고 뚱뚱한 당뇨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약을 드시게 되면 체중이 갑자기 두 달 사이에 13kg가 찌고 당뇨 조절이 안 되고 이런 일들을 막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뇨약이 워낙에 약이 많아서 자기한테 맞는 약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 그 약을 찾는 걸 제대로 알려주는 의사분을 찾아야 됩니다. 굳이 안철수 교수님을 찾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 아까 그 안철수 교수님 강의 중에 갑상선 약은 평생 복용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또 이런 질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인슐린 주사 한 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 하느냐. 이게 제일 걱정.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되게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되게 거의 뭐 제일 마지막 그 치료라고 생각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주사를 맞기 시작하면 또 평생 맞아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그 당뇨병이라는 게 예전에는 적자생존의 법칙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추운데, 뭐 우리 원시 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난로도 없고, 그럴 때는 당뇨 있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거든요. 우리가 스칸디나비아라든지 북유럽에는 당뇨 환자들이 그 일형 당뇨 환자들이 30%고요. 미국은 20%. 근데 우리는 일형 당뇨 환자들이 5%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태어나서 당뇨병이 그 유전적으로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율이 적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2형 당뇨가 많다는 건데 2형 당뇨는 굳이 인슐린 맞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인슐린이 너무 많은 이유는 뭐냐면 혈당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인슐린을 줘서 이 췌장을 잠깐 쉬게 해주거든요. 근데 췌장이 잠깐 쉬고서 복구가 되면 인슐린을 계속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인슐린을 갖다가 하루에 4번 맞다가 3번 맞다가 2번 맞다가 1번 맞다가 당뇨가 잘 조절되고 내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생성되는 게 확인되면 인슐린을 끊을 수가 있는 거죠. 인슐린을 평생 맞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제가 1형 당뇨, 2형 당뇨 되게 헷갈렸는데 이렇게 외우면 아주 간단해요. 1이 커요? 2가 커요? 2가 크죠? 2가 바로 성인형 당뇨병이고요. 1이 바로 소아당뇨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 갑상선 저하증에 대한 질문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이게 갑상선 저하가 원래 21살 여성인데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앓게 되고 난 다음에 신지로이드 0.05mg을 5년째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는 하시모토 갑상선염에 의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자, 갑상선 저하증 이게 완치가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갑상선 절제에 의해서 생기는 그 어떻게 보면은 인위적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이 완전히 없어진 거거나 반만 절제됐기 때문에 약을 드셔야 되지만 사실은 이제 반 절제한 경우에도 기능이 오버컴에서 이제 회생되는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하시모토 갑상선염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에서 갑상선이 파괴된 건데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염증 정도가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갑상선 약을 갖다가 계속 먹지 않고 줄일 수거나 끊을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갑상선 저하증이 좀 많으신, 혹시 여기서 갑상선 저하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여기서? 치료받고 계십니까? 제가 하게 되면 갑상선 저하증에 그렇죠. 제거하게 되면 이제 갑상선을 분비하는 조직이 없으니까 저 네. 어르신처럼 이제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는데 네. 그런 경우에도 사실은 이제 그 적정 농도의 호르몬 보충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너무 적게 보충하게 되면 재발의 위험이 있을 수 있고요. 너무 또 높게 올리다 보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너무 많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골다공증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2 정도로 맞춘다든지 2.1로 맞춘다든지 해서 계속 그거를 조절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갑상선 호르몬은 식사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기 때문에 공복 상태에서 항상 일정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약과 같이 먹는다든지 식후에 먹으면 어떤 경우는 호르몬이 확 올라가고 어떤 경우는 호르몬이 떨어져가지고 불안과 우울을 롤러코스터를 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항상 일정하게 공복 상태에서 호르몬 보충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갑상선 뭐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직접 많이 보시니까 딱 보면 딱 알아차시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은 되게 힘들거든요. 갑상선 기능, 이거 한 분도 질문하셨어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탈모, 이제 원형 탈모가 생겼대요. 네. 그런데 호르몬 저하되면 탈모가 된다는데 자기가 지금 원형 탈모인데 그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도 그 탈모가 생기는지. 그래서 난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 전문가가 보는 시각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처럼 보이는 사람이 특별하게 있는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보이는 사람 특별하게 있는지. 항진이나 이제 저하다 이제 탈모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저의 이제 탈모는 좀 털이 좀 부실부실하다가 이제 빠지는 경우가 많고 항진인 경우에는 이제 그 부실부실하기 전에 털이 이제 빠지는 이게 대사가 활성돼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뭐 이게 꼭 저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 탈모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호르몬이 부족인지는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갑상선 때문에 생기는 그 탈모는 이 우리 그 주변머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주변머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옆쪽에 탈모가 많이 생기고요. 이 질문을 주신 분 원형 탈모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은 경우에는 원형 탈모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막 극도한 어떤 뭐 스트레스에 수험생 이런 경우에 이제 원형 탈모증 생기는 것들은 스트레스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거고요. 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의 부족 때문에 탈모가 생길 때는 이 앞머리, M자형 탈모라고 그러죠. 그런 탈모가 생기고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도 탈모가 생기는데요. 그런 경우는 전반적인 탈모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탈모의 패턴을 보고 호르몬 검사를 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길 거 있는가 보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또 보기도 하고요. 또 갑상선과 관련돼서 아까 이게 열 생산을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추위를 많이 타는지, 땀을 많이 흘리타는지, 더위를 못 참는다든지 그런 것들.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는 사람들은 대개는
변비가 있거든요. 항진증 있는 사람들은 설사를 많이 하고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는 사람들은 심장에 섬액이 있어서 맥이 한 45 정도 되는데 맥박이 항진증 있는 사람은 100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패턴을 보고 아, 이 사람은 이런 호르몬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하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성격이 급한 사람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그렇죠. 갑상선 기능, 예, 항진증 환자들은 막 굉장히 좀 액티브하죠. 에너지가 넘치고 당뇨 환자들이랑 틀리게 밥은 많이 먹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이 안 찌고 이런 경우가 항진증 환자들의 어떤 증상들이고요. 저혈증 환자들은 안사 귀찮아, 우울하고 그냥 방구석에 있고 이런 분들이 또 저하증 환자들이 성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쯤은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피 검사하면 금방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통 12가지 호르몬 검사를 하는데요. 이 12가지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남성 호르몬 이런 것 통해가지고 갑상선 호르몬 그 사람의 어떤 현재의 질병의 좌표를 그린다고 할까요? 상태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안철 교수님이 되게 사실 만나기 힘든 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계신 분 중에 질문을 먼저 드셨어요. 하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까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네, 그것 때문에 많은 병이 생기다고 맥락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다 정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그 스트레스가 항상 높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심장병들이 협심증도 있어서 약도 먹고 막 당뇨도 좀 요즘에 오고 그랬거든요. 근데 살을 많이 빼가지고 그런 수치가 다 정상이 됐어요. 근데 그 뭐지? 아까 스트레스 그거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지껏 강의 듣는 도중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나? 그래서 이제 혹시 자식들이 말도 안 듣고 속상 그러지도 않는데. 네, 전 그런 게 그 이제 스트레스라고 보면 우리가 신체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병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또 나는 스트레스로 인식하지 않지만 이미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 의식은 없는데 이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곳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왔을 때는 결국 중요한 건 결국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치료들이 필요한데요. 그런 것들에 이제 여러 가지 약제들이나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부정의 호르몬이라면 긍정의 호르몬들이 있는데요.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말하자면 반대의 효과의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로토닌 치료, 멜라토닌 치료를 통해서 어쨌거나 높아져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게 지금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점점 가라앉고 그걸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신체적인 증상들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좀 자세하게 알고 싶은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호르몬들이 역할이 엉키는데 서로 영향을 주는데 그게 잘 안 맞으면 병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당뇨병이 있어요. 한 5, 6년 될 것 같아요. 근데 호르몬이 어떻게 서로 내가 마음대로 조절해서 호르몬의 역할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게 이제 병이 생기면 증상 치료로 병원에 가는데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 거지 아니면은 이건 자연적으로 조절되는 거니까 병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살아라 이런 건지 좀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우리 몸에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호르몬이라는 것은 스스로 분비하는 화학 물질이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부족하고 균형이 깨지면 당뇨가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는데요. 당뇨가 생기신 분들 이렇게 우리가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인슐린의 저항성이 생겨서 생기는 당뇨병도 있지만요.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당뇨병도 있고요.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당뇨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2부에서는 EBS 명의에 나왔던 10명의 이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는데 각각의 표현이 달라지는 사람들을 보여주려고 했었던 건데 그 중에 어떤 분이 나오냐면 당뇨가 있는데 이분은 보면은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당뇨였고 그분한테 당뇨 치료도 하지만 갑자기 조절이 안 되는 이분한테 남성 호르몬 치료를 같이 하고 스트레스 호르몬 치료를 같이 했더니 혈당약을 줄일 수 있었다. 혈당이 조절되더라. 이런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호르몬을 스스로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모를 뿐이고 어떤 호르몬의 문제인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가 갑자기 당뇨 조절이 안 된다면 내 어떤 호르몬의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그걸 갖다가 잘 치료하면 당뇨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거 저혈당이 언제부터 저혈당이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70, 50이면 심각한 저혈당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300 이상이면 고혈당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저혈당이라는 게 사실 그거는 절대적인 기준이고 어떤 사람은 100인데도 저혈당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50을 저혈당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상이 100인데 50% 이하로 떨어지면 내가 저혈당의 증세를 느끼는 거거든요. 갑자기 200이었던 사람이 마구 6시간 이내로 50% 이상의 혈당으로 떨어지게 되면 저혈당 증세가 있고 저혈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상대적인 저혈당이라고 하는데 이 100인데도 저혈당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400이었던 사람이 막 인슐린을 써서 200이 되잖아요. 200인데도 저혈당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레지던트들이나 경험 없는 의사들은 아유 100인데 저혈당 아니에요. 200인데 저혈당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요. 저혈당 맞습니다. 그래서 저혈당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저혈당이 있고 상대적인 저혈당이 있고 6시간 이내 내 혈당을 50% 이하로 떨어뜨리게 되면 저혈당이 생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당뇨가 아닌데 자꾸 당 떨어지는 느낌 같은 거 겪는 거 있거든요. 또 당뇨 아닌데 당뇨 전단계 환자들은 저혈당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당뇨가 되려고 자꾸 저혈당을 많이 경험하다가 저혈당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은 본격적인 당뇨가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당뇨 전 단계에서는 혈당이 이렇게 막 롤러코스터를 타거든요. 널뛰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이었다가 100이었다가 300이었다가 150이다 그러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저혈당은 아니고 당뇨가 아닌데도 저혈당, 당 떨어지는 증상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 새로운 의사를 찾는 것보다는 본인의 병을 꾸준히 진료본 그 의사분한테 얘기를 듣고 상담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병 기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 시간이 4시까지인데 5분이 지나버려가지고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우리 그 보건소 게시판에도 올려서 궁금증을 다 받을 거고요. 제 유튜브 거기에도 댓글 달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댓글에 영상 올라오면 댓글을 달아서 궁금증을 알려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교수님 찾아가서 그 질문의 답을 벌써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